5. 신민회와 안학사건. 기록의 선우가 전도되었다. 오우라, 국가는 병탄된 뒤였다. 국가가 합병의 치욕을 당한 당시의 인심은 매우 흉흉하였다. 원로 대신과 내외 관리들 중 자살하는 자도 많았고 교육계의 배일사상이 극도에 달했다. 오직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농민들 중에는 합병이 무엇인지 망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자도 많았다. 나부터 망국의 치욕을 당하고 나라 없는 아픔을 느끼나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슬퍼하면서도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였으나 국민이 일치 분발하면 곧 국권이 회복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렇게 하려면 후세들의 애국심을 앙양하여 장래에 광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계속하여 양산학교를 확장하고 중소학부의 학생을 늘려 모집하면서 교장의 임무를 다했다. 이에 앞서 국내 국외를 통하여 정치적 비밀 결사가 조직되니 곧 신민회였다. 안창호는 미주로부터 귀국하여 평양의 대성학교를 병설하여 청년을 교육하는 것을 표면의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전덕기, 이동영, 주진수, 이갑, 이종호, 최광옥, 김홍량과 그 외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400여 명 정수분자로 조직된 단체, 즉 신민회를 훈련 지도하였다. 그 때문에 안창호는 용산 헌병대에 잡혀 수감된 일도 있었다. 합병된 후에는 이른바 주의 임무를 일망타진할 것으로 예상함이었던지 안창호는 미리 비밀리에 장영군 송천에서 위해위로 몰래 건너가고 이종호, 이갑, 유동열 동지가 이어 압록강을 건넜다. 경성에서 양기탁이 주최하는 비밀회의 통지를 받고 나도 달려가 참석했다. 양기탁의 집에 출석된 인원은 양기탁, 이동영, 안태국, 주진수, 이승훈, 김도희, 김구 등이었다. 비밀회의를 열어 지금 외가 경성에 이른바 총간부라는 것을 설치하고 전국을 통치하니 우리도 경성의 비밀리에 도독부를 설치하여 전국을 다스릴 것, 만주의 이민계획을 실시할 것과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장교를 양성하여 광복전쟁을 일으킬 것,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이동영을 먼저 만주에 파송하여 토지 매수, 가옥 건축과 기타 일반을 위임하고 그 나머지 참석한 인원으로 각 지방 대표를 선정하여 15일 이내에 황해도에서 김구가 15만원, 평남의 안태국이 15만원, 평북 이승훈이 15만원, 광원의 주진수가 10만원, 경성의 양기탁이 20만원을 모집하여 이동영의 뒤를 파송하기로 의결하고 즉각 출발하였다. 경술년 1910년 35세 11월 20일 이른 아침에 양기탁의 친동생 인탁과 그의 부인이 동행하여 사리원역에서 하차하였다. 인탁 부부는 재령으로, 나는 안학으로 돌아왔다. 나는 김홍량과 협의하여 토지와 가산을 팔기 시작했고 신천, 유문영 등 몇 사람과 이웃군 동지에게 장래 방침을 은밀히 알려 계획을 진행해 가던 중이었다. 그때 작년의 이명서가 자기 모친과 친동생 명선을 데리고
서간도에 먼저 가서 뒤에 도착하는 동지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안악으로 찾아왔기에 북행을 인도하여 출발시켰다. 안악에 돌아와 소문을 들으니 안명근이 안악에 와서 나를 여러 차례 찾았으나 나의 경성행으로 서로 어긋나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명근이 양산학교로 찾아왔다. 그는 자기가 해서의 각 군 부호를 다수 만나본 결과 모두 독립운동 자금을 허락하고도 신속히 출염에 응하지 않아 안악의 몇몇 부호를 총기로 위협하여 타지방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니 응원, 지도해 주기를 정했다. 내가 구체적으로 장래 방침을 물으니 황해도 일대 부호들에게 금전을 나눠 거두어서 동지를 모으고 전신전화를 단절하고 각 군에 산재한 왜군은 각기 그 군에서 도살하라는 명령을 발포하면 외병 대대가 도착하기 전 5일간은 자유천지가 될 터이니 더 나아갈 능력이 없다 해도 당장의 분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명근을 붙잡고 만류했다. 형이 여순 사건을 목도한 나머지 더욱이 혈족으로 더욱 피가 끓어 이와 같은 계획을 생각해낸 듯하나 5일간 황해 일대에 자유천지를 조성하더라도 금전보다 중요한 것이 동지의 결속인데 동지는 몇 사람이나 얻었나요? 나의 절실한 동지도 몇십 명은 되지만 형이 동의하신다면 인물은 쉽게 얻을 줄 압니다. 나는 간곡히 만류하였다. 장래 대규모의 전쟁을 하려면 인재 양성이 없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고 일시적인 격발로는 5일은커녕 3일도 기약하기 어려우니 분기를 참고 다수 청년을 북쪽지대로 데려가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라고 했다. 매산 역시 뜻은 수긍하나 자기가 요량하는 바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는 좀 만족하지 못한 의사를 가지고 작별하였다. 불과 며칠 후에 사리원에서 매사는 외경에게 체포당하여 경성으로 압송되었고 신천, 재령 등에서도 연루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발표되었다. 6. 세 번째 투옥과 고문. 신해년 1911년 36세 정월 초닷새 내가 양산학교 사무실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왜 헌병 한 명이 와서 헌병 소장이 잠시 면담할 일이 있다고 함께 가기를 정했다. 같이 가니 벌써 김홍량, 도인권, 이상진, 양성진, 박도병, 한피로, 장명선 등 교직원을 차례로 불러 모은 후였다. 경무총관부의 명령이라며 임시 구류에 처한다고 선언한 뒤 2, 3일 후 전부를 재령에 옮겨 가두고 황해 일대의 평소 애국자로 지목된 인사를 대부분 체포하였다. 이보다 앞서 배천군수 전봉훈이 나에게 상의해 왔다. 국가의 대세가 이미 기우니 소위 군수란 직책도 분통이 터져 못하겠다며 형 등이 종사하는 안악 양산학교 부근에 가옥 한 채를 사서 주거하면서 오로지 손자 무길의 학업에나 힘쓰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이다. 당시 수안으로 이직되었던 군수 전봉훈이 승낙연에 기와집 한 채를 매입하여 수리하고 솔가하여 안악으로 이주해 오는 날 우리는 재령에서 사리원으로 사리원에서 경성으로 다시 이송되는 날이었다. 전봉훈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안악으로 이사하던 심해가 어떠하였으랴. 해서 각 군에서 체포되어 경성으로 이송되는 인사 중 송화의 반정, 신석충 진사는 재령강 철교를 건너다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신석충은 본시 해서의 저명한 학자요 대자상가였다. 나는 석충의 형제
석재 진사의 자손 교육 문제로 한 차례 방문하여 하룻밤 같이 자며 담화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때에 석재 진사를 방문하고자 동네 입구에 들어서니 신진사 댁에서 소식을 듣고서 석재의 아들 나경과 손자 상호 등이 동구 밖까지 나와 맞았다. 내가 모자를 벗어 인사할 때 나경 등은 검은 갓을 벗고 답례하려 했다. 내가 웃으면서 가끔 끓는 것을 만류하니 나경 등은 송구한 빛을 띠고서 선생께서 관을 벗으시는데 우리가 그저 답례할 수 있습니까? 했다. 나는 도리어 미안하여 내가 쓴 담 번거지는 양인이 쓰는 물건인데 서양인의 통례가 인사할 때 탈모하는 것이니 용서하라고 하였다. 나는 석재 진사를 보고 국가 문명에 교육이 급선무인 것을 하룻밤 동안 온 마음으로 설파하고 손자 상호의 교육을 우려받고 안악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사리원에서 우리와 호송하는 헌병 몇 명이 경성행 기차를 타고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이승훈을 만났다. 남강 이승훈은 우리가 묶여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차가 용산역에 도착할 즈음 형사 한 명이 남강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다. 당신 이승훈 씨 아니오? 그렇소. 경무총관부에서 영감을 부르니 좀 갑시다. 하고서 기차에서 내리는 즉시 우리와 같이 묶어 끌고 갔다. 외놈이 한국을 강점한 후 첫 번째로 국내 애국자를 망라하여 체포한 것이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먼저 안명근을 잡아가두고는 계속하여 전 도내의 지식계급과 부호를 일일이 압송하였다. 경성에 이미 배치한 감옥, 구치소, 각 경찰서 구류소에는 미처 수용할 수 없으므로 진물창고와 사무실까지 구금소로 사용하면서 임시로 창고 안에 벌집과 같은 감방을 만들었다. 나도 그곳에 옮겨 수감되었는데 한 방에 2명 이상은 가두어 두기가 불가능했다. 황해도에서 안명근을 위시하여 군별로 보면 신천의 이원식, 박만준, 신백서, 이학구, 유원봉, 유문형, 이승조, 박재윤, 배경진, 최중호, 재령에서 정달하, 민영룡, 신효범, 안악에서 김홍량, 김용재, 양성진, 김구, 박도병, 이상진, 장명선, 한필호, 박형병, 고봉수, 한정교, 최익형, 고정화, 도인권, 이태주, 장응선, 원행섭, 김용진, 장년에서 장의택, 장원용, 최상윤, 은율에서 김용원, 송화에서 오덕겸, 장홍범, 권태선, 이종록, 감익룡, 장년에서 김재형, 해주에서 이승준, 이재림, 김영택, 봉산에서 이승길, 이효권, 배천에서 김병옥, 연안에서 평강렬, 평남에서 안태국, 옥관빈, 평북에서 이승훈, 유동열, 김용규, 형제, 경성에서 양기탁, 김도희, 강원에서 주진수, 함경에서 이동휘였다. 나는 이동휘와 상면이 없었지만
유치장의 명패를 보고서 역시 체포당한 줄 알았다. 국가가 망하기 전 구국사업의 성의 성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 죄를 받게 된 것으로 자인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이와 같은 위난한 때를 당하여 응당 지켜갈 신조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드센 바람에 억센 풀을 알고 국가가 혼란할 때 진실한 신화를 안다는 옛 가르침과 사육신 사막사가 죽어도 꺾이지 않았다는 고우조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금 생각하였다. 하루는 소위 신문실에 끌려갔다. 처음에는 연령, 주소, 성명을 묻더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를 왔는지 알겠느냐 하고 물었다. 잡아오니 끌려올 뿐 이유는 모른다. 다시는 묻지도 않고 수족을 결박하여 천장에 달아맨다. 처음에는 고통을 느꼈으나 마지막에는 눈 내리는 밤 달빛 적막한 신문실 한 모퉁이에 가로누워 있게 되었다. 얼굴과 전신에 냉수를 끼얹은 느낌만 날 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자 왜구는 비로소 안명근과의 관계를 물었다. 나는 안명근은 서로 아는 친구일 뿐이고 같이 일한 사실은 없다고 답하였다. 그놈은 노발대발하여 다시 천장에 매달고 새놈이 돌아가며 매와 몽둥이로 무수히 난타하였다. 나는 또 정신을 잃었다. 새놈이 마주 들여다가 유치장에 눕힐 때는 이미 동창이 밝았다. 내가 신문실에 끌려가던 때는 어제 해진 후였다. 처음에 성명부터 신문을 시작하던 놈이 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는 것과 그놈들이 온 힘을 다해 사무에 충실한 것을 생각할 때에 자괴심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평소에 무슨 일이든지 성심껏 보거니 하는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남에게 먹히지 않게 구원하겠다는 내가 남의 나라를 한꺼번에 삼키고 되씹는 저 왜구와 같이 밤을 새워 일한 적이 몇 번이었던가. 스스로 물어보니 온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듯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내가 과연 만국노의 근성이 있지 않은가 하여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을 가득 찼다. 비단 나쁜 일이야. 이웃 감방에 있는 김옥량, 한피로, 안태국, 안명근 등도 끌려갔다가 거의 죽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애처롭고 붕괴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명근은 소리소리 지르면서 너희 놈들이 죽일 때 죽일지언정 애국 의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고 큰 소리로 꾸짖다가 간혹 한마디씩 우리에게 나는 내 말만 하였고 김구, 김옥량 등은 관계없다 하였소 하고 말했다. 감방에서는 무선으로 이야기를 통한다. 양기탁의 방에서 안태국 방과 내 방으로 이재림 방 좌우 20여 방에 40여 명은 서로 밀어를 전했다. 외놈들은 사건을 둘로 나누니 소위 하나는 보안범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 모의 및 강도다. 누가 신문을 당하고 오면 내용을 각 방에 전달하여 주의하게 하였던 바 외놈들이 사건의 범위가 축소됨을 기이하게 알고 그 중에 한순직을 불러다가 감언이설로 꼬여 각 방에서 밀어하는 내용을 탐지하여 알리게 하였다. 하루는 양기탁이 밭구멍에 손바닥을 대고 말했다. 우리의 비밀 전원은 한숙지기가 전부 고발하니 이제부터 밀어 전달을 폐지하자. 과연 질풍의 굳센 풀을 알 수 있겠다. 당초에 명근영이 한순직을 나에게 소개할 때에는 용감한 청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난할 때 꺾이는 것이 어찌 한순직 혼자뿐이랴. 최명식도 밀고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놈들의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무고한 것이 후회되어 스스로 호를 긍허라 한 것이다. 나는 결심에 결심을 더하여
나의 혀끝에 사람의 생사가 달렸다는 것을 각오하였다. 어느 날 또 끌려 신문실에 갔다. 외경이 물었다. 내 평생 친구가 누구냐? 평생 친구는 오인영이요. 외놈이 반가운 낯으로 물었다.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오인영은 작년에서 살았으나 연전에 사망하였소. 하니 그놈들이 또한 정신을 잃도록 가혹하게 고문하였다. 학생 중에는 누가 너를 가장 사랑하더냐? 하는 말에 졸지간에 내 집에 와서 공부를 하던 최중호를 말하고선 혀를 끊고 싶었다. 젊은 것이 또 잡혀오겠다고 생각하였으나 눈을 들어 창밖을 보니 벌써 언제 잡혀왔는지 반이나 죽은 것을 끌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소위 경무총관부인 이현 상기슭에서는 밤낮으로 도살장에서 소와 돼지를 때려잡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들린다. 하루는 한 피로 의사가 신문당하고 와서 밭구멍으로 겨우 머리를 들어 나를 보고 일절 부인하였더니 지독한 고문을 당해 나는 죽습니다 하고서 작별하는 모양을 보인다. 나는 위로하고 물이라도 좀 마시라고 하였다. 물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의사는 말했다. 그 후에는 다시 어디로 끌고 간 줄 몰랐는데 공판 때에 동지들에게서 신석중이 철구에서 자살한 것과 한 의사가 살해를 당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루는 최고 신문실에 갔다. 그런데 누가 뜻하였으랴. 17년 전 인천 경무청에서 신문을 할 때 방청을 하다가 내가 호령하자 칙쇼 칙쇼 하면서 후문으로 피신하던 와타나베라는 순사놈이 전과 같이 검은 수염을 길러 늘어뜨리고 얼굴에는 약간 노쇠한 빛을 띠고 총간부 기밀과장의 제복을 입고 엄숙하게 다시 내 앞에 턱 마주 앉을 줄을. 와타나베 놈이 입을 열면서 이런 말을 한다. 내 가슴에는 X광선을 대고 있어서 너의 일생 행적과 비밀을 모두 알고 있으니 터럭만큼이라도 숨기면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일 터이다. 나는 연전에 여순 사건에 대한 혐의로 해주 검사국에서 김구라는 제목이 쓰인 책자를 앞에 두고 신문 당하던 일을 생각하였다. 각 지방의 보고를 수집한 그 책에는 치아부에서 외놈 죽인 일과 인천에서의 사형 정지 그리고 탈옥 도주한 사실이 반드시 기재되었으리라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당시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더욱이 황해, 평안도에서는 배일연설의 소재가 되었고 평상시에도 이야깃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타나베가 자발적으로 내가 17년 전에 인천 경무청에서 나에게 진욕하던 일을 기억하느냐 하는 말을 하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고 와타나베의 X광선이 확실히 맞는가 틀리는가를 시험할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나의 일생은 구석진 곳에서 의사생활을 한 적 없고 일반 사회에서 헌신적 생활을 한 탓으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공개적이고 비밀은 없소. 와타나베는 순서대로 묻기 시작했다. 출생지는 해주 턱골, 교육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소. 직업은 농촌에서 나서 자랐으므로 나무하고 밭 갈고 하다가 25, 6세에 장년으로 이주하여 종교와 교육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안악 양산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체포되었소. 와타나베 놈이 성을 버럭내며 종교, 교육은 피상적 운동이고 이면에 불순한 음모가 하나 둘이 아니란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후일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사실과 안면군과 공모하여 총독을 모살하려 하고 부자의 금전을 강탈하려 한 사실을 우리 경찰은 불보듯 환하게 알고 있는데 끝까지 숨기려 하느냐 며 노기가 등등하다.
나는 두려움보다는 나의 가슴을 비춘다는 X광선이 탈이 나지 않았나 우스운 생각이 났다. 이를 참아가면서 안명근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 서간도에 비난한 농가를 이주시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뿐이고 다른 일은 없다. 지방경찰의 시각이 너무 협소하여 걸핏하며 일본을 배척하느니 뭐니 하면서 교육사업에 방해가 많으니 이후 지방경찰을 주의시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잘 하도록 하여달라. 학교 개학 시기가 이미 지났으니 속히 내려가 학교 개학이나 하게 하라. 고 하였다. 와타나베 놈은 고문도 하지 않고 그저 유치장으로 보냈다. 나의 국모 보수 사건은 비밀이 아니고 세상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외놈들이 각 경찰기관의 주의 인물로 붉은 줄을 긋고 나의 온갖 행동을 조사했으니 해주 검사국에 비치한 김구라는 책자에도 반드시 스치나를 죽인 사실이 기재되었으리라 생각했고 이번에 총간부 경시 한 명이 안하게 출장 조사까지 하였으니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내 일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였다. 와타나베 놈이 썩 들어서면서 내 가슴에 X광선을 비췄으니 과거는 다 알고 있노라고 할 때 인천 사건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놈의 X광선을 시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와타나베 놈이 그 사실을 알면서 후일을 위해 일부러 남겨두고 다른 말만 묻는 것이 아니란 사실은 그놈이 신문할 때 X광선 운운하며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아는 듯 표시를 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국가는 망하였으나 인민은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나는 평소 우리 한인의 정탐을 몹시 미워해서 여지없이 공개하곤 했는데 나에게 공격을 받은 정탐배까지도 자기가 잘 아는 그 사실만은 외놈에게 밀고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준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의 제자로서 형사가 된 김홍식과 같은 학교 직원으로 있던 원인상 등부터 밀고하지 않은 것이니 그러고 보면 각처 한인 형사와 고등 정탐까지도 그 양심에 애국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에서 나를 이같이 동정해 주었으니 나로서는 최후의 한숨까지 동지를 위하여 분투하고 원수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그리고 김홍량은 여러 가지로 활동할 능력과 품격이 나보다 나으니 신문 받을 때 이롭도록 말을 하여 그를 풀어주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여 거북이는 진흙 속에 빠지리니 기러기는 해외로 나르라 라는 구를 혼자 읊었다. 7번 신문에서 와타나베 놈만 혹형을 가하지 않았고 6번은 매번 정신을 잃은 후에야 유치장에 끌려왔다. 끌려올 때 각방 동지들의 정신을 붙돋아 주기 위하여 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거니와 내 정신은 빼앗지 못하리라 말하면 외놈들은 나쁜 말이 해소돼 타타쿠 라고 위협하였지만 내 말을 들은 동지들은 견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8번째 신문에는 갓 과장과 주임 경시 7, 8명이 나란히 앉아 위협했다. 너의 동료가 대부분 자백하였거늘 너 한 놈이 자백을 아느니 심히 어리석고 완고하다. 토지를 사들인 지주가 논밭에 뭉우리 돌을 골라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내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혀를 묶어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려 하지만 여러 놈의 입에서 내 죄가 발각되었으니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이리라. 나를 논밭의 자갈돌로 알고 파내려는 그대들의 노고보다 파내어지는 나의 고통이 더욱 심하니 내가 자결하는 것을 보라. 나는 머리를 기둥에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러 놈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얼굴에 냉수를 끼얹어 정신이 돌아왔다. 한 놈이 능청스럽게 부탁한다.
김구는 조선인 중에서 신앙을 받는 인물인데 이같이 대우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니 저에게 위임하여 신문하게 하옵소서. 그는 즉시 승낙을 얻어가지고 나를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특별 대우를 했다. 담배도 주고 말도 존대하며 자기가 황해도에 출장 가서 김구의 온갖 행동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니 교육사업에 열성인 것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든 못 받든 교무를 한결같이 보호한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둥 일반 인민의 여론을 들어보아도 정직한 사람인데 총간부에 와서 김구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문도 많이 당한 모양이니 매우 유감이라는 둥 신문도 순하게 하여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문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김구에게는 신뢰가 많았다는 둥 하며 능청스럽게 말을 한다. 외놈이 신문하는 방법에는 대략 3가지 수단이 있다. 첫째, 가혹한 고문이다. 채찍과 몽둥이로 난타하는 것. 두 손을 등 뒤에 포개고 오랏줄로 결박하여 천장의 쇠고리에 끌어올리고서 신문 받는 자를 둥근 걸상 위에 세웠다가 오랏줄 한 끝을 한편에 잡아매고 발판을 뽑아버리면 온몸이 공중에 매달려 질식하게 되는데 그 후 결박을 풀고 냉수를 온몸에 끼얹어 숨이 돌아오게 하는 것. 화로에 쇠 막대기를 질비하게 늘어놓아 벌겋게 달군 후 그 쇠 막대기로 온몸을 함부로 지지는 것. 손가락 크기의 능목 3개를 세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나무 양끝을 노끈으로 동여매는 것. 거꾸로 매단 후 콧구멍에 냉수를 부어 넣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굶기는 것이다. 신문할 때 음식을 보통 수인의 반으로 줄여 생명만 유지하게 해놓고 친척이 사식을 청원하여도 신문 주임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도로 내보낸다. 신문 주임 되는 놈은 사실 유무는 관계치 않고 거짓말이라도 외놈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수인에게는 사식을 허락하고 반항성이 있어 보이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장에서는 자연히 사식을 받아먹는 자는 강경치 못해 보이게 된다. 그 밖에 한 가지 온화한 수단이다.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훌륭히 장식한 아카시의 방으로 데려가 극진히 공경하며 점잖게 대우하는 바람에 가혹한 고문을 참아낸 자도 그 자리에서 실토한 사람이 더러 있다. 내가 신체 고문에는 한두 번 참아보았고 저놈이 발악을 하면 나도 감정이 발하여 자연 저항력이 생기므로 인내하였지만 둘째와 셋째를 당하여 참아내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두 번째는 굶주림이니 처음엔 밥이라야 껍질 절반, 모래 절반에 반짜는 소금이나 쓴 장아찌 꽁댕이를 주는데 구미가 없어서 안 먹고 도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에는 죽도록 맞은 날이 아니면 그런 밥이라도 기다려서 달게 먹는다. 그때까지 근 3달 동안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가지고 유치장 앞에 와서 말소리가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김구의 밥을 가지고 왔으니 드려주시오 한다. 그러면 외놈이 김감에 나쁜 말이 했소대 사식 이래 일이 없소다 하며 매번 돌려보낸다. 나는 신체가 더욱 말이 아니었다. 그놈들이 달아매고 때릴 때는 박태보가 보습 당근질 당할 때에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고 한 구절을 암송하였다. 겨울철이라 그리하는지 겉옷만 벗기고 양직 속옷은 입힌 채로 결박하고 때릴 때 속옷을 입어서 아프지 않으니 속옷을 다 벗고 맞겠다 며 매번 알몸으로 매를 맞아서 살이 벗겨질 뿐 아니라 온전한 살가죽이라고는 없었다. 그런 때 다른 사람들이 문전에서 사식을 먹으면 고깃국과 김치 냄새가 코에 들어와서 미칠 듯이 먹고 싶어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 냄새가 코에 들어올 때마다 나도 남에게 해가 될 말이라도 하고서
가져오는 밥이나 다 받아 먹을까? 또한 아내가 나이 젊으니 몸이라도 팔아서 좋은 음식이나 늘 하여다 주면 좋겠다 하는 더러운 생각이 난다. 박영효의 부친이 옥에서 섬거적을 뜯어먹다가 죽었다는 말. 소무가 전모를 씹으며 19년 동안 한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는 글과 전날에 알몸으로 고초를 받던 일을 생각했다. 나의 육체를 욕보일 수 있을지언정 나의 정신은 뺏을 수 없다고 같이 수감된 동지들에게 주창하던 기계와 절개를 생각하면서 이러다가 인간의 본성은 사라져 없어지고 짐승의 본능만 남는 것이 아닐까 자책하던 때 아카시의 방에서 나는 극진히 우대를 하면서 신문한 것이었다. 그놈의 요령으로 보면 식민백성이라 인정하기만 하면 즉각 총독에게 보고하여 이와 같은 고통도 면하게 할 뿐 아니라 순 일본인만으로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덕망이 있는 조선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려 하기 때문에 당신같이 충후한 사람이 정세의 추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즉 순응함이 어떠하냐 하면서 안명근 사건과 서간도 사건을 실토하려 했다. 나의 대답은 당신이 나의 충후를 인정한다면 내가 진술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놈은 아주 점잖고 예의 있는 모습이었지만 나의 말에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면서 돌려보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는 당장 쳐 죽인다고 발악하던 그때 이놈에게 끌려왔는데 이놈은 구니토모 경씨였다. 내가 이전에 대만인 범죄자 한 명을 맡아 신문하였는데 지금의 김구와 같이 고집하다가 검사국에 가서 일제를 자백하였노라는 편지를 받았다. 김구도 이제 검사국으로 넘어갈 터이니 거기 가서 사실을 말하면 더욱 검사의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전화로 국수 장국밥에 고기를 많이 가져오라고 하여 내 앞에 놓고 먹기를 청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나를 무죄로 인정한다면 음식을 먹지만 유죄라 하면 먹지 않을 것이다. 김구는 한문병자이다. 김구는 지금껏 나에게 동정을 아니하였으나 나는 자연 동정할 마음이 생겨서 변변치 못하나 대접하는 것이니 식기 전에 먹으라. 나는 한결같이 사양하였다. 구니토모는 웃으면서 한자로 구니치 독부 5자를 써 보이고 이제부터는 사식 드리는 것을 허락하며 신문도 종결되었다고 한다. 나는 독을 넣었는가 의심한 것은 아니다 하고 먹고 돌아오니 저녁부터 사식이 들어왔다. 같은 방에 있는 이종록은 나이가 적은 청년이었다. 친척 가운데 따라온 사람이 없으므로 사식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었다. 방 안에서 먹으면 나누어 먹게 하겠으나 사식은 반드시 방 밖에서 따로 먹게 했는데 종록이 먹고 싶어하는 형상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방 밖에서 밥을 먹다가 고기 한 덩이와 밥 한 덩이를 입에 물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입 안에서 도로 꺼내 먹여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물어 먹이듯 했다. 7. 기약 없는 15년형. 다음 날 나는 종로구 지감으로 넘어갔다. 비록 독방에 있으나 총간부보다는 편리하고 이른바 감옥의 식사도 분량이 훨씬 많았다. 외놈이 내 신문에 대해 사실대로 형을 매긴다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극형 2년밖에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위 안명근 강도 사건에다 억지로 얽어 끌어붙일 결심인 듯했다. 그런데 내가 경성 양기딱집에서 서간도 사건을 회의하고 이동영을 파송하게 한 날짜가 곧 안명근이 안악에 와서 원행섭, 박형봉, 박형병, 고봉수, 한정교 등과 안악 부호를 습격하자고 회의했다는 날이었다.
그때 안악에 있었던 김홍량, 김용재, 도인권, 양성진, 장윤군 등은 안명근의 종범으로 쉽게 꾸몄지만 나에게는 그날 경성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그리하여 안악에 안명근이 와서 만난 날짜만 20며칠이라 기입하고 경성회의 날짜는 5월 중순에 양기딱집에서 서간도에 대한 사실을 회의하였다고 얼음얼음 기입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날 안악에서 회의에 참석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으로 양산학교 교직이 아들인 14살짜리 이원영 학생을 잡아 올렸다. 내가 이른바 검사신문을 당할 때에 벽 너머 신문실에서 이원영의 말소리가 들렸다. 외놈이 원형에게 물었다. 안명근이 양산학교에 왔을 때 김구도 그 자리에 있었지? 나는 안명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김구 선생님은 어디 가고 그날 없었습니다. 외놈들은 죽일 것 같이 협박하고 조선인 순사놈은 원형을 달랬다. 이 미련한 놈아, 안명근이도 김구도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만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따라 집에 가도록 해줄 터이니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리다. 때리지 마셔요. 하고 원형이 대답한다. 검사놈이 나를 신문하다가 초인종을 울리니 원형을 문 안으로 들이세우고 원형에게 물었다. 양산학교에서 안명근이 김구와 같이 앉은 것을 내가 보았느냐? 예. 말이 끝나자마자 원형을 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검사놈은 나에게 말했다. 내가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500렬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곳 회의를 다 참석한 김구를 만들려고 매우 수고스럽겠소. 말을 마치니 이것으로 예심 종결이었다. 그때 우리 사건 외에 의병장 강기동이 원산에서 체포되어 경무총관부에서 같이 취조를 받고 소위 육군법원에서 사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김좌진 등 몇 사람이 애국운동을 하다가 강도죄로 징역을 받고 같이 수감되어 함께 고생했다. 강기동은 처음에는 의병에 참가하였다가 즉시 귀순하여 헌병보조원이 되어 경성지방에서 복무했다. 그런데 외놈들이 의병을 총검거하여 수십 명을 일시에 총살하기로 내정하였는데 그 의병들은 강기동의 전 동지들이었다. 강기동은 자기 수직 시간에 수감된 의병을 전부 해방하고 사무소에 비치한 총기를 꺼내어 각기 무장했다. 그리고 야간에 경계망을 돌파하여 강원, 경기, 충청 각지에서 수년 동안 항일전쟁을 계속하였다. 그는 후에 원산에서 안기동으로 행사하면서 무슨 일을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고 말았다. 종로 감옥에서 하루는 안학군수 이아무개가 면회를 와서 양산학교 교사는 원래 관청 건물이니 환부하라고 강요하고 교구와 진물도 공립보통학교에 인도한다는 요구서에 날인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교사는 공공건물이니 빼앗아 환수하더라도 비품과 기구는 안신학교에 기부하겠다 하였으나 결국 학교 전부를 공립보통학교의 소유로 강탈해갔다. 양산학교 소학생들은 국가에 대한 관념이 부족했지만 중학생인 손두환은 남달랐다. 내가 장년읍에서 복량학교에 근무할 때 그는 초립둥이였다. 그 부친 손창렴이 늦게 낳은 아들이라 애지중지한 탓에 그 부모와 어른은 물론이요 그 군수까지도 두환에게 해라 하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이고 두환에게 높임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다. 황해, 평안, 양도에는 특히 지방 풍습에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에게 해라 하는 습속이 있으므로
그 천한 풍습을 개량하려고 애쓰던 때였다. 두안을 살살 꿰어 학교에 입학하게 한 후 어느 날 수신 시간에 학생 중에 아직 부모나 연로하신 어른에게 해라 하는 이가 있으면 손을 들라 하니 몇몇 거수하는 학생 중에 두안이도 있었다. 수업을 끝내고 두안을 별실로 불러 젖 먹는 어린애는 부모나 존장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못한데도 탓할 수 없으나 너와 같이 어른된 표로 상투 짜고 초립 쓰고서 부모와 어른에게 공대할 줄을 모르니 부끄러운 줄 모르느냐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두안이 물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대를 하오리까? 잘못인 줄 아는 시간부터니라. 다음 날 이른 아침 문전에서 김구 선생님을 부르는 이가 있었다. 나가보니 손창념 의관이었다. 하인에게 쌀 한 짐을 지우고 와서 문 안에 들여놓고 너무 기뻐하며 말의 순서도 차리지 못했다. 우리 두안이 놈이 어제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와 내게 공대하고 저의 모친에게는 전과 같이 해라를 하더니 깜짝 놀라 에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고치며 선생님 교훈이라고 합디다. 선생님 진지 많이 잡수시고 그놈 잘 교육하여 주십시오. 밥맛 좋은 쌀이 들어왔기로 좀 가져왔습니다. 나도 마음이 기뻐서 웃었다. 그때에 학교를 신설하고서 학령 아동이 있는 집에 방문하여 다니면서 학부형에게 학생들의 머리는 깎지 않겠다는 조건부로 애걸하며 아동들을 모아왔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들이 머리를 자주 빗기지 않아서 이와 석회가 가득하였다. 나는 할 수 없이 얼레빗, 찬빗을 사다 두고 매일 몇 시간씩 학생들 머리를 빗겼다. 점차 아동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학과 시간보다 머리 빗기는 시간이 많게 되니 그 다음 수단으로 하나둘씩 부모의 승낙을 얻어 머리를 깎아주었다. 두안의 경우 부모의 승낙을 구하다가 도리어 퇴학시키겠다고 할지 몰라 나는 두안이와 상의했다. 두안은 상투 짜는 것이 괴롭고 초립이 무거우니 머리 깎는 것이 소원이라 한다. 나는 머리를 깎아서 두안을 집에 보낸 후 슬금슬금 따라가 보았다. 손이관은 눈물이 비오듯 하며 분이 머리끝까지 났으나 더없이 사랑하는 두안을 심하게 꾸중하기는 싫고 나에게 분풀이를 할 참이었다. 그런데 두안이가 내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는 분한 마음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갔는지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것이 웬일이에요? 내가 죽거든 머리를 깎아주시지 않고. 나는 미안함을 표했다. 영감님께서는 두안이를 지극히 사랑하시지요. 나도 영감님 다음으로는 사랑합니다. 나는 두안이가 목이 가는데 큰 상투를 짜고 망건으로 쪼르고 무거운 초립을 씌워두는 것이 위생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생각으로 깎았습니다. 두안이 신체가 튼튼해지면 영감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야 말걸요. 이로부터 두안은 나를 따라 안항으로 유학하게 되고 손의관도 같이 따라와 객지에 머물면서 두안이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두안은 사람됨이 총명도 하거니와 만국의 한을 같이 느낄 줄 알았다. 중학생 중에 우기범은 내가 문화군 종산의 서명우숙에서 가르치던 때 과부의 자식으로 입학하여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다. 그 모친의 능력으로는 계속 공부할 수 없지만 재질로는 장래성이 있어 보였다. 나는 모친에게 기범을 나에게 맡기면 안악으로 데리고 가서 내 집에 두고 공부시키겠다고 요청했다. 그 모친은 매우 감사해하며 말했다. 만일 선생께서 그같이 생각하시면 나도 따라가서 엿장사를 하며 기범의 공부하는 모양을 보겠습니다. 나는 기범을 9세 때부터 내 집에서 기르며 공부는
안신학교 소학과를 마치고 양산학교 중학부에 입학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외놈들이 양산학교를 해산하고 교구 전부를 강탈하니 교육사업도 단 꿈이 되고 말았다. 목자를 잃은 양떼 같은 학생들이 원수의 채찍 아래 신음하게 되었으니 원통스러울 뿐이다. 나는 애써서 기러기 친구 김옥량이 악의 그물망을 벗어나 멀리 해외로 날아가기를 기도하였건만 홍량은 안면궁의 부탁으로 신천 이원식에게 공고하였다고 자백한 점으로 보아 풀려날 수 없었다. 어머님은 상경하여 사식을 날마다 들여보내시고 종종 편지로 소식도 알리셨다. 안악의 가상과 진물을 전부 매각하여 가지고 서울로 오다가 두 번째로 낳은 2살 배기 딸 화경과 아내는 당시 평산에 있던 장모가 사는 처형집에 들른 후 상경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님이 손수 담은 밥그릇을 열고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니 어머님의 눈물이 밥에 점점이 섞이었을 것이다. 18년 전 해주 옥바라지로부터 인천에 옥바라지 하실 때까지는 슬프고 황망한 중에도 내외분이 서로 위로하고 운원하시며 지냈으나 지금은 과부의 몸으로 어느 누구 살뜰하게 위로하여 줄 사람도 없다. 준영 삼촌과 재종 형제가 있으나 대부분 토착 농민이라 거론할 여지도 없고 약한 아내와 어린아이가 어머님에게 무슨 위안을 할 능력이 있을까? 또한 아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기 모친이 얹혀 사는 처형집에 갔다는 소식에는 무한의 느낌이 생긴다. 처형은 원래 신창희 군과 결혼하여 가족과 같이 황해도에 와서 살았다. 내가 그 처제인 줄레와 결혼한 후 신창희 군은 다시 의과 졸업을 위해 세브란스 의학교로 들어가게 되어 처형과 장모까지 도로 경성으로 이사해 갔다. 그 후 내가 장년읍에 있을 때 장모와 처형, 모녀 2사람만 평양을 들러 작년 내 집까지 아내를 만나러 찾아왔다. 그런데 어찌된 사유인지 처형은 신창희 군과 잘 맞지 않고 어긋난 빛을 보일 뿐 아니라 고동이 상식에 벗어난 경향을 보였다. 하물며 기독신자로서 행위인지라 그것을 본 나의 부부는 처형과 장모를 권하여 신창희에게로 보냈다. 내가 안악에 이사했을 때 역시 처형과 장모가 찾아왔는데 처형은 신창희와 부부관계를 끝냈다고 한다. 나와 어머님은 한때도 집안에 용납할 생각이 없었으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가정은 심히 불안에 빠졌다. 나는 아내에게 비밀이 부탁하고 장모에게 큰 딸을 데리고 나가주지 못할 터이면 작은 딸까지 데리고 나가달라고 말했다. 말뜻을 깨닫지 못한 장모는 좋다 하고 모녀 3사람이 집을 떠나 경성으로 출발하였다. 내가 얼마 후에 경성에 가서 동정을 살펴보니 아내는 어머니와 형을 떠나 어느 학교에 투신할 계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은밀히 약간의 여비를 주고 내려와 재령에 있던 선교사 군 예빈에게 말을 하니 준내는 당분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있게 하고 서서히 데려가라 하였다. 내가 곧 경성으로 줄레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리원역 앞에서 기다리니 줄레 혼자만 차에서 내렸다. 아내를 군 예빈 목사 집에다 데려다 두고 나는 안악으로 와서 어머님에게 사정을 설명하였다. 장모나 처형이 비록 여자 도리에 위반되는 죄상이 있더라도 죄가 없는 아내까지 내쫓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용서하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쾌히 승낙하셨다. 그렇다. 내가 데려오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오마. 어머님은 그날로 재령에 가셔서 아내를 데려왔다. 가정의 파란은 1호부터 안정되었다.
아내 역시 친모와 친형에 대한 친족관념을 단절하고 지냈다. 그 후 최영은 평산 등지에서 헌병보조원의 처인지 첩인지가 되어 살고 장모도 같이 산다는 풍설만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가족 전부가 경성으로 공판이란 것을 보겠다고 오던 길에 도중에 평산 처형 집에다 아내와 화경이는 두고 어머니만 경성으로 먼저 오셔서 공판 일자를 통지하여 아내를 상경하게 하였다는 어머님의 편지를 보았다. 이제 내가 주장하던 곳과 힘써 온 곳은 대부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에도 학생들이 나를 숭배함보다 내가 학생들에게 천배, 만배의 숭배와 희망을 두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만국민이 되었으나 학생들은 후일 건국 영웅이 될 것을 바라던 마음도 헛된 것으로 돌아갔다. 또한 아내도 자기 언니가 헌병에 첩질한다는 말을 들은 후로는 영구히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였건만 내가 이 지경이 되니 하는 수 없이 찾아갔을 것이다. 그럭저럭 소위 공판 일자란 것이 정해지고 어머님은 외놈 나가이란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예심 신문 때 나가이 놈은 내게 이런 말로 물었다. 총간부 유치장에 있을 때 나무판자 벽을 두드리며 양기떡과 무슨 말을 하였는가? 나는 나가이를 노려보고 대답했다. 이것은 신문관을 대리한 것인가? 그 사실은 신문 기록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니 나에게 더 물을 것이 없다. 그러자 검사놈과 눈을 꿈쩍이며 실패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같았다. 이른바 재판일을 맞았다. 죄수마차에 실려 경성 지방재판소 문전에 당도했다. 어머님이 화경이를 얻고 아내와 같이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위 2호 법정이란 데로 끌려갔다. 맨 앞자리에 안명근, 다음으로 김옥량이요. 나는 제3차에 앉고 이승길, 배경진, 한순직, 도인권, 양성진, 최익형, 김용재, 최명식, 장윤근, 고봉수, 한정교, 박형병 등 40명이 출석하였다. 방청석을 둘러보니 각 학교 남녀 학생과 각 사람의 친척, 친구가 모였고 변호사들과 신문기자들도 열석하였다. 동지들에게 한피로, 신석중 두 사람의 경과를 들어보니 한피로 선생은 그때 경무총관부에서 피살되었고 신석중은 재령철교까지 끌려오다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되었다. 대강 신문을 마친 후 소위 판결이 있었다. 안명근은 종신징역이요. 김옥량, 김구, 이승길, 배경진, 한순직, 원행섭, 박만준 7명은 15년형인데 원행섭, 박만준은 결석하였고 도인권, 양성진은 10년형이요. 최익형, 김용재, 장윤근, 고봉수, 한정교, 박형병은 7년 혹은 5년으로 구형한 후 판결도 그대로 온도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강도 사건으로 선고된 것이었다. 그 후에 소위 보안 사건으로 또 재판할 때는 수석으로는 양기탁, 안태국, 김구, 김옥량, 주진수, 옥관빈, 김도희, 김용규, 고정화, 정다라, 가민룡, 김용구의 조카 등이었다. 양기탁, 안태국, 김구, 김옥량, 주진수, 옥관빈은 2년 징역이고 그 나머지는 1년 혹은 6개월이었다. 그 밖에 이동희, 이승훈, 박도병, 최종호, 정문원, 김병옥 등 19인은 무의도, 제주도, 고금도, 울릉도 등으로 1년 유배가 결정되었다.